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회장이 4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비리 축구인 사면, 제왕적 협회 운영 같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축구인들은 변화가 아닌 안정을 선택한 건데요. 이런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 회장은 축구계에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싸늘한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고요. 정 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한 문체부와의 갈등도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스포츠계의 움직임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우리 아이만 겨울방학을 허비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선행학습에 관한 궁금증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 내렸는데요. 이런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일단 권한쟁의 오늘 결과가 나온 거는 이제 일부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헌재 전원 일치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한 거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봤고, 그 권한쟁의 중에서도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가 이제 탄핵 심판 일정표 시나리오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울 상황이 됐는데, 일단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를 하면 탄핵 심판은 미뤄지겠죠. 그러니까 평의에 참여를 이분이 해야 되고, 그럼 구인 체제로 탄핵 심판 가려면 변론 재개하고 변론 절차 갱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고기일이 3월 중순보다는 밀릴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 내용으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이걸 근거로 해서 최대한 좀 간소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추가한다고 해도 기일 한 번 정도, 한 차례 정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최상목 대행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상목 대행 선택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물론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판결 취지대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게 법에 규정돼 있고, 또 최상목 대행으로서도 이번에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좀 어떤 직무 수행을 방치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은혁 후보자 본인이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현실화될지 저는 이거 되게 가능성 낮아 보이는데, 여당에서는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국회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게는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때요? 정치권 분위기도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야권에서는 얼른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 그동안 너무 방기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최근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누구냐면, 지난해에 조희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했고, 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결재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 여야도 야당도 임명 동의안 가결을 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마용주 대법관은 임명을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야당은 이거 굉장히 선택적인 권한 수행이다. 그래서 권한을 남용해서 사실은 헌법재판 과정에 최상목 대행이 끼어든 것이다. 이렇게 맹렬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외주 집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삼권분립을 훼손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매일 평의를 열고 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죠. 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부터 평의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 평의가 재판관들이 결론 내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쟁점하고 관련해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고 결정문 작성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사안이다 보니까 주말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일정도 철저하게 비공개입니다. 헌재는 지금 그래서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는 도청, 감청, 방지 장치도 설치하고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고요. 재판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외출이나 외부 약속은 자제하고 식당도 구내 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나올 예정이에요. 네, 어제 공판기일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선고가 나왔고 그게 또 당시에 관측보다 형량이 셌다라는 평가였고 이게 조기 대선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골자는 이거죠. 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하고 함께 해외 출장 간 기간 동안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또 경기지사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제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 인지를 못했다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골프 얘기나 이런 것들은 방송에 출연한 거라서 빠르게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국민의힘이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낸 거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가타부타 얘기 안 한 거다. 이렇게 재판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그 당시에 이 허위 공표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였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그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이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관심은 최종점,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점 아닐까요? 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한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라면서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표해야 되고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될 때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논조로 논평을 냈는데요.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다. 검찰 기소는 대법원이 금지하는 확장 해석이다라는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재명 대표 재판 최종 판결이 이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정치를 뒤흔들 정말 최대의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변론이 끝났고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위헌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3월 26일이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항고해서 가면 선고 법정 기한이 6월 26일이에요. 근데 이게 기한이라서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재판부도 어떤 조기 대선이랑 이렇게 연루가 되니까 어떤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거 좀 서두를 수 있는 거고요. 최종심 선고를 대선 전에 해야 좀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은 또 형사소송법상 그 절차상 그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사법부에 빨리 해라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압박하는 것도 다 조기 대선 때문인 거죠. 이재명 대표 선고를 빠르게 당기고 그 사이에 민주당도 어떤 내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계파가 갈리면서 이재명으로는 경쟁력이 약하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후보들이 등장하면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여권 후보들이 경쟁하면서 흥행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내란은 지우고 선을 긋고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기 대선까지 상당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국민의힘은 모든 특검법의 거부권을 세웠지만
명태균 특검법에 더욱이 이제 절대 안 된다라는 분위기예요. 이거는 여권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다. 일단 당장 오르내리는 이름부터 해서 여권의 그런 대권 주자들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당에서는 지금 그래서 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마저도 그리고 친윤계뿐만이 아니라 친한계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명태균 특검법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8표 이탈표 나와야 되는데 얼마든지 막을 것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8표까지 이탈표가 나올 수가 없어 보이고요.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인 거고 다만 친한계 움직임을 좀 보면 야당은 8명 이탈표 만들려면 친한계를 포섭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야당이지만 이준석까지 이렇게 얽혀서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면 치고 올라갈 때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볼 텐데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일단은 명태균 특검법을 선을 긋고 있는 게 이러다가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원래 여야가 에너지 3법, 서민금융법 개정안도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명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본인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고요. 네, 이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요. 명태균 씨가 지인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촌에서 올라온 놈이 시장 만들었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사람 하나 보내서 먼지떨이 하려는 거다. 떨구려 하는 거다. 김영선 챙겨주라고 한 건 안 받고 오세훈이 나한테 살려달라 하고 김영선한테도 평생 은혜를 잊지 않는다 하고 울면서 전화하고 별짓 다 하더니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녹음은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2021년 8월 5일에 통화를 했다는 건데 이 시점을 보면은요. 재보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4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영선 전 의원 이름이 나왔는데 그 김영선 전 의원을 뭐 SH공사 사장에 꽂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김연아 SH 사장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지 나흘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 보내서 먼지떨이 하려는 거다. 이 부분은 여기서 사람 하나 보냈다는 게 김한정 씨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사업가고 또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의혹을 받는 사람이라서 검찰이 이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거든요.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에 오세훈 시장 위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번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의 지시로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설문안을 짰고 오세훈 시장 측의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라는 게 강혜경 씨 주장인 거고요. 명태균의 주장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나왔어요. 일단은 그 뭐 계속 오세훈 시장이 사실 하루 거르고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논란이 불거지자 오세훈 시장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도리어 빨리 결론 내고 마무리 지어지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 김한정 씨가 검찰 압수수색 직후에 SBS 취재진하고 만나서 한 얘긴데요.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 외에도 이준석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내가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 시장 등 포함해서 여권 정치인들 여론조사 비용 대주면서 명태균을 도와주신 것일 뿐이다.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보고용이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준석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요. 나는 이분하고 김한정 씨하고 전화나 문자 소통 기록도 전혀 없고 도대체 무슨 여론조사인지나 밝혔으면 좋겠다. 왜 알지도 못하는 이준석을 물고 늘어지는지 궁금해진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파일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어요. 네, 이 음성 파일 출처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에 힘들다 뉴스공장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공개를 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조중동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이들이다.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냐. 나는 조선일보 폐가 나는데 목숨 걸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당에서도 좀 술렁이는 분위기인데 친한 개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신문사나 방송국을 맘대로 폐간시키고 문 닫고 이런 언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갑자기 난감해진 건 조선일보인데 그러니까 주진우 편집위원이 녹취도 공개를 했지만 USB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해달라면서 USB를 건넸는데 그럼 그 중간다리 누가 있잖아요. 그게 조선일보 기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도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입장문을 냈는데 명태균하고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 담긴 USB 입수를 했지만 명태균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도하지 않았고 또 조선일보 기자는 USB는 물론이고 어떤 명태균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조선일보가 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편집위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김건희 여사 육성이 담긴 녹취들이 연이어 나오고 그럼 선거 개입 정황이고 언론사 폐간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이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기자회견 열고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부정선거 의혹과 김건희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기자회견에서 그 윤석열이 범죄 사실을 덮으려고 12.3 내란 사태 일으켰다라는 거는 기억을 되돌리면 더 뚜렷하다라면서 이걸 시간상으로 정리를 좀 했는데 작년 10월 말에 민주당이 공천 개입 육성을 공개하고 일주일 뒤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열고 명태균과 관계를 부정합니다. 또다시 일주일 뒤에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세 번째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했고 그 사이에 명태균이 구속되고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입장을 바꾸자. 이때 윤한 갈등이 컸죠. 네. 예, 그러면서 윤석열의 마음은 매우 초조해졌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오산 부근 5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 동탄터널에서 기흥 동탄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10km가량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바란 부근에서 팔탄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팔탄분기점 3차로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화성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까지 막히고요. 팔탄분기점 3차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안산분기점에서 일직분기점 더 가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쪽인데요.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안현분기점에서 광명역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안현분기점에서는 일산 진출로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지만 여파로 안현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어서 오세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끝이 났는데요. 이변은 없었다는 평가예요. 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비판 여론과 중징계 리스크 속에서도 4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총 투표수가 183표였는데 이 중에서 156표를 얻었으니까 득표율이 무려 85.24%로 당선이 된 겁니다.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15표, 신문선 명지대 초빙 교수가 11표,
그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 회장 같은 경우가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 과반을 넘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축구계 개혁의 목소리가 크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축구협회장 선거라는 것이 국민 투표가 아니라 축구인들의 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축구인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분석이고요. 예상보다 큰 격차의 승리로 축구협회장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정몽규 회장은 2028년까지 축구협회 수장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축구인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정몽규 회장이 4연임을 이룬 건데요. 이게 성남 축구 팬들의 민심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축구인들의 선택은 변화보다는 안정이었다라고 이제 봐지는데 그렇다고 정몽규 회장을 향한 축구 팬들의 비판적인 시선들이 없어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몽규 회장이 천안 축구 종합센터 완성이라든지 축구 승강제리그 구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축구 팬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축구협회의 신뢰 회복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크리스만 감독의 경질이나 홍명보 감독의 선임 이런 우리가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불공정하고 좀 불투명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몽규 회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정몽규 회장이 징계를 요구하는 문체부와 축구협회의 법적 다툼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야 할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젊은 축구 행정가 육성 작업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동안 이제 젊은 축구인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레전드들이 축구협회 임원으로 선임되긴 했는데 행정가로서는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축구협회 시스템의 문제라면 또 고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축구협회가 좀 빠르게 바뀌기 위해서는 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저도 이것에 한 표를 좀 보내고 있는 편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 회장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수용하고 또 행정에 적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송성희 님이 라디오 정보 뉴스 지금 방송사고 아닌가요 하셨는데 좀 전에 교통정보센터 리포터께서 잠깐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정보센터 뉴스는 2부 초입에 항상 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이번에는 배구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슈퍼스타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에 흥국생명 경기는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3월 1일에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경기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데 이게 이제 은퇴 투어의 하나로 또 열릴 거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3,300석인데 이 좌석 티켓이 3분 만에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은퇴 투어를 시작한 후에 지금 4경기 연속 매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은퇴 투어로 남은 경기는 11일 페퍼저축은행 이건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고 20일 GX칼텍스전 이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데 흥국생명 홈 경기도 있잖아요. 네. 인천에서 열리는 6일과 15일 경기 3월에 이 경기까지 해서 앞으로는 김연경 선수의 경기 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도 이 표를 구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데 네. 표가 잘 안 구해집니다. 역시. 네. 그래도 이번 시즌 흥국생명이 챔피언 결정전 직행에 성공했어요. 네. 이 흥국생명이 정규리그 우승을 했다는 얘기로 이제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제 사실 흥국생명의 경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위 정관장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X칼텍스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장 입장에서는 승점 3점을 꼭 얻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네. 이게 실패를 했고 이제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흥국생명의 승점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경기를 하지 않고도 정규리그 1위가 최종 확정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흥국생명은 준 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 모두 건너뛰고 3월 31일부터 열리는 챔프전에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 끝나고 나면 뭐 김연경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 보강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푹 쉬고 나와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 우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상대팀이 문제가 될 텐데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하게 될 2위와 3위 팀, 지금 현재로서는 정관장과 현대건설이 뭐 순위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두 팀이 플레이오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두 팀이 외국인 선수 부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 누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겠다고 예고한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 챔피언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면서 멋진 피날레를 장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네. 또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한 첫 해, 지난 시즌은 뭐 아시겠지만 부상 때문에 일찍 마감을 했잖아요. 수술을 하면서 재활에 좀 힘썼던 시즌인데 이번 시즌은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정우 선수가 이제 정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시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 경기부터 아주 순조롭게 메이저리그로 다시 돌아왔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9개월 만에 치른 실전인 첫 시범 경기 안타를 만들더니 25일 두 번째 경기에서는 곧바로 홈런을 치면서 빠르게 경기 감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 SNS에서는 이정후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정우 선수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지금 이정우 선수의 시범 경기 상황입니다. LA 다저스로 간 김혜성 선수는 어떤가요?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LA 다저스가 워낙 스타 군단이라 김혜성 선수 정도의 어떤 네임 밸류로 얼마나 이 LA 다저스의 이 경쟁을 뚫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실제로 좀 고전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출전 기회는 얻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때 뭔가를 임팩트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첫 안타를 신고하기는 했는데 그 안타가 그냥 하나로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까지 12타수 1안타, 타율이 보통 몇 탈, 몇 푼, 몇 리 이렇게 잖아요. 네. 그런데 8푼 3리. 그러니까 1할도 되지 않는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라 지금 현재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LA 현지 매체가 그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김혜성 선수에 대해서 그의 한 가지 의문점은 타격이다.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가 성격도 워낙 좋고 거기에서 워낙 잘 어울린다고 해요, 팀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타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타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 침묵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말이 조금 남다르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김혜성 선수가 지금 다저스 입성 후에 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빠른 공을 좀 잘 치려고, 그러니까 안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스윙의 어떤 타격 폼을 많이 바꿨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김혜성 선수 얘기로는 상하체 움직임을 모두 바꿨고 또 이렇게까지 바꾼 게 4년 만이라고 하니까 이게 선수들이 적응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자기의 배트 무게까지도 들어보면 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 배트를 놓고 이렇게 쭉 들어본 다음에 자기 배트를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스윙폼을 바꿨으니까 과연 이것이 지금 타격 부진의 원인이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김혜성 선수는 오자마자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외국인 선수 입장이고요. 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팀에서 너는 조금 마이너리그에서 적응하고 왔으면 좋겠어 하면 그냥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타율이 부진하면 다저스 입장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적인 활약이 필요한 김혜성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월 18일에 다저스가 시카고 컵스와의 그 도쿄 개막전을 치러요, 메이저리그를. 근데 이게 KBS가 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KBS 입장에서는 김혜성 선수와 오타니 선수가 같이 뛰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잖아요. 네. 네, 오랜만에 또 지상파로 중계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김혜성 선수가 좀 더 잘해서 네.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그러게요. 하게 그 됩니다. 경기에서 좀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KBO 리그는 언제 시범 경기 시작되나요? 3월 8일이니까 다음 주 주말에는 야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KBO 리그 팀들은 일본에서 2차 스프링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오키나와에 6팀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KBO 2차 캠프를 오키나와 리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연습 경기도 서로 하면서 전력을 점검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화의 유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2이닝 무실점 성공적인 피칭을 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제 한화는 새 구장이 3월 5일 날 개막을
개장을 하거든요.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한화의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큰데 한화구장이 2만 석이 넘는 규모라고 하고요. 이런 새로운 구장 안에 수영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급 경기장을 선보인다고 해서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에 많은 축구 팬들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어요? 일단 토트넘이 맨시티와 경기를 했는데 0대1로 패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런 맨시티 강팀을 만나면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이 아닌 교체로 투입을 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2개의 도움을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기록을 했고 또 이제 맨시티와라는 강팀을 만나는 데다가 이 경기 뒤로 8일간의 휴식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스트 전력을 이 경기엔 투입할 거라고 봤는데 그러지 않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제외를 했습니다. 그 제외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해서 휴식이 좀 필요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다음 주 열리는 유로파 리그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밝혔거든요. 저는 이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리그에서 지금 13위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넘볼 수도 없고 그리고 강등권은 이미 벗어났으니까 그렇다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라는 유추가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유로파리그는 토트넘이 지금 16강에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해서 유로파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리그에서 부진이나 뭐 컵대회 탈락이나 이런 것들 다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로파리그에 좀 더 올인? 그러니까 선택을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의 추측인데 모든 건 감독의 선택이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토트넘이 3월 7일 14일에 알크마르 네덜란드 팀인데요. 이 팀과 유로파리그 16강 1, 2차전을 갔습니다. 과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이 경기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IOC 선수위원 후보를 뽑는 면접도 진행됐어요. 네,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 선수와 봅슬레이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원윤종 선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평창에서 메달을 땄었던 선수죠.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선거에 도전할 후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로 나설 후보를 이제 경쟁에서 뽑는 그런 비공개 면접이 어제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이제 국내 후보자 평가위원회를 열었어요. 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국제위원회 관계자, 외부 전문가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차준환 선수와 원윤종 선수를 놓고 뭐 경력이라든지 국제 성적, 선수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비전, 특히 이제 거기 다음 이제 동계올림픽 때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 가서 이렇게 본인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언어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IOC에서 규정한 언어가 영어하고 프랑스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위주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 외국어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두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했다. 그런데 차준환은 좀 젊고 현역 선수란 점이 강점이고 원윤종 선수는 경력이 풍부하고 좀 행정가로서의 열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우열을 나누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평가를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전해 듣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영어 점수가 당락을 가르지 않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될지는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한 명의 후보가 결정되면 다음 달 14일 이전까지 IOC에 통보하는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라디오 객석 일렬 목공소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 생활이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밥을 할 때도 전기밥솥을 이용하면 시간 맞춰서 불을 조절할 필요도 없으니까 밥을 태울 일도 없고 쉽게 할 수 있죠. 예전과 비교해 보면 편해지기는 했지만 밥맛은 오히려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가스불로 밥을 하면 솥 바닥에 밥이 누런 빛으로 조금 타서 누룽지가 되는데 그 냄새가 참 구수하지요. 이같이 누런 빛이 나도록 조금 타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는다면 누르다, 눕다, 눌다 중에서 어느 것을 봐야 할까요? 네, 이 경우에는 누 밑에 디귿 받침을 쓰는 눕다가 맞습니다. 누룽지에 물을 붓고 푹 끓이면 아주 맛있는 별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 밑에 리을 받침을 붙여서 누른밥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발음 그대로 누른밥이라고 쓸까요? 이것의 발음은 누른밥이지만 누 밑에 리을 받침을 쓰는 누른밥이 맞습니다. 눕다는 걷다와 묻다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해서 누러, 누르면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누른밥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사 눕다와 관련 있는 표현 중에 눌어붙다가 있는데요. 이것은 뜨거운 바닥에 조금 타서 붙다 또는 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떠나지 않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이르게 찾아온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며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부산 13도, 광주와 제주 14도, 강릉 대전 15도, 대구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아침 공기는 차가워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 등 동쪽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은 남부 대부분 지역과 충청 남부 지역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3일절인 모레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지방에 비가 이어지겠고 토요일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서 채용 규정 위반 행위 등이 벌어졌다며 전현직 직원 3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이뤄지는 첫 조사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보수 진영을 초토화하려는 정쟁 특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나라 정상화와 헌정 질서 회복의 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내리막길만 걷던 출세 가수가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어요. 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3.6% 늘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0.7명대까지 추락했던 합계 출산율도 소폭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명을 밑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는 떨어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주저앉으면서 바닥을 친 모양새인데요. 합계 출산율은 무려 8년 연속으로 추락했었는데 유의미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최소 0.6명대로 더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 기준에선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요. 이번 자료는 잠정치로 확정치는 오늘 8월 공표됩니다. 출생아 반등 배경을 살펴보면 통계청은 인구 구조상 머릿수가 많은 30대가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중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을 마친 신혼부부들이 첫 아이를 낳을 때가 됐다 봤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급증한 출생아 대부분이 첫째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눈여겨볼 점은 이런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진데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늦춰졌던 혼인이 급증한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또 결혼과 출산 정년기에 들어선 30대 인구 효과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 출산율도 0.79명 안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실제로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다가 아이를 낳은 뒤에야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혼인이 급증한 영향은 이미 지난해 출산지표 증가세에 어느 정도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1996년생부터 인구가 크게 줄기 때문에 이들이 30대 초반에 진입하는 2, 3년 뒤에는 출생지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고 하네요. 결국 관건은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얼마나 더 빠르게 바뀌느냐에 달려있는데 특히 30대 인구 중 코로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을 때 둘째 아이 출생도 증가세를 보인 점이 고무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았던 이들이 이후 둘째를 마음 놓고 낳을 정도로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느냐는 점이 저출생 극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전남 영광군과 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부산시 중구의 합계 출산율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먼저 숫자부터 보면요.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아기를 낳은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 영광군입니다. 합계 출산율 1.71명으로 6년째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전국 평균 0.75명보다 배 이상 높은데요. 영광군에선 결혼부터 육아까지 50여 가지의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 장려금이 500만 원, 신생아 양육비도 첫째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둘째, 셋째를 낳으면 더 올라가고 심지어 여섯째 이상은 3,500만 원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비는 아이 한 명당 5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도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청년채용기업과 개인에게 최대 3년간 2천여만 원을 주는 데다 원자력 발전소와 전기차 산업단지가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청년 일자리가 많다는 점도 유인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 0.3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부산 시중구는 쇠락한 원도심 지역입니다. 지난해 5,300여 명이 떠났는데 20, 30대 청년층이 2,800여 명으로 절반 이상이고요. 부산 중구청은 거주와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열악한 탓에 젊은 층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고령 인구만 남게 된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는 출산율 꼴찌를 면하기 위해서 뒤늦게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기를 낳기 전에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출산율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가장 많았어요. 네,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는 14,400여 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3.3% 늘었고요. 이 중 남성이 1,300여 명, 여성이 4천여 명으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1%로 가장 많고 40대와 60대가 그 뒤를 이었고요. 30대가 약 13%로 뒤를 이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가장 컸습니다. 하루에만 40명에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인데요. OECD 회원국 자살률 만년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가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노력을 펼쳤음에도 다시 과거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작년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따른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봤고요. 이 밖에도 코로나 이후 고립과 불안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데다 사회적 불평등, 고령 인구 증가, 경기 불황 등이 종합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주변에 도움을 구할 때 절대로 혼자 있게 두지 않고 정답을 말해주기보단 귀를 열고 들어주라 조언합니다. 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밥을 먹이라 말하는데요. 네. 음식을 거부하면 트립토판이 부족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는 세로토닌 생성이 어려워지면서 죽이든 밥이든 뭐든 입에 넣어 씹어 삼키게 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울감이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 혹은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렌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최근 사관학교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극심한 취업난에 입학 경쟁률이 오르는 추세인데요. 재작년 30.2대 1이었던 공사 경쟁률은 지난해 37.6대 1로 높아졌고요. 육사와 해사도 모두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 스스로 사관학교를 떠난 생도들도 6회 공군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까지는 매년 오름세를 보이다가 작년 자진 퇴교 학생 수는 93명으로 23%나 줄었습니다. 또 기초훈련을 받다 퇴소하는 학생도 줄었는데요. 사관학교들은 입학 전 합격자들을 모아 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진행하는데 이때 다른 대학에 합격하거나 부적응 등을 이유로 중도 퇴소하는 일이 잦았는데 작년에는 꿋꿋이 버틴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특히 육사의 경우에는 매년 퇴소자가 늘다가 올해는 탈락자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낮은 월급과 임관우 처우 등의 최근 수년간 학교를 떠나는 생도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갑자기 퇴교자가 줄어든 건 경기 침체 속 학비도 없고 취업도 보장되는 사관학교의 장점이 주목을 받으면서입니다.
국립인 사관학교들은 학비뿐만 아니라 기숙사 등 비용이 모두 무료고요. 4년 교육과정만 마치면 자동으로 임관해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취업 걱정도 없습니다. 또래 학생들이 비싼 학비를 들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관학교에 남아야겠다 판단한 생도들이 많고요. 일각에선 비상계엄 이슈로 인기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청년 취업난 속 사관학교의 장점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월급 인상이나 진급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진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히고요. 또 기초훈련 난이도가 하락한 점도 예비생도 퇴소자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청년들 어려운 현실에도 어떻게든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참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네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외국인이 유골함을 훔친 뒤에 거액의 돈을 요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제주에서 사찰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함을 훔쳐 달아난 뒤 돈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용의자들은 중국인으로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범행 일주일 전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서 3차례에 걸쳐 납골당으로 가며 건물 구조를 확인하는가 하면 사람이 없는 야간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는 태연하게 절까지 하고 호련히 모습을 감췄는데요. 이들은 범행 당일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훔친 6개 유골함을 인질로 삼고 납골당 측에 SNS와 전화로 연락해 200만 달러 자그마치 3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골함을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40여 명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벌인 끝에 유골함 6기는 다행히 모두 회수됐다고 하고요. 현재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외국인 범죄가 제주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뾰족한 예방책이 없다고요. 네, 조금 전지 퍼부은 사건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제주의 한 호텔에서 가상화폐를 사려던 중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8,500만 원을 빼앗은 중국인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에도 같은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폭행하고 거액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중국인 특수강도 일당 6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호텔이나 카지노에서 외국인 간 현금 거래나 환전 거래 과정에서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해외로 달아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뚜렷한데요. 제주는 관광 목적이라면 비자 없이도 출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에 취약할 뿐더러 범죄 예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내 외국인 범죄 10건 중 7건은 중국인이 저질렀는데 무사증 입국자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던 걸로 나타났고요. 제주경찰청은 중국 영사관과 협력해 중국인이 입국할 때부터 범죄 예방 홍보를 하고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 치안을 책임질 경찰 인력도 중요한데 제주 체류 관광객 수는 경찰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수입 자동차 영업사원이 최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는데요. 유족은 고인이 직장 상사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유명 수입차의 공식 딜러사인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6년째 일하고 있던 고인은 지난 10일 유서 한 장만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항상 죄송할 일을 만들었고 잘못했다, 더 잘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살았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고인이 지난해 여름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나눈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고인이 계약을 진행하던 손님이 다른 곳과 계약한다 보고하자 지점장은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면서 나갈 거면 나가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 타박하거나 멍청한 거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또 지점장이 고인에게 한 달간 1시간씩 일찍 출근해 보고하도록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고요. 이 지점장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지점장은 입을 꾹 닫고 있고요. 이 사측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알지 못했다며 유족과 면담 뒤 지점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입차 업계 영업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경쟁에 내몰린 영업사원들이 자신이 받을 수당을
할인 금액으로 돌려 출혈 판매를 하고 결국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인이 일하던 딜러사에서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이 받는 수당은 한 대당 보통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자신이 받을 판매 수당으로 고객 할인을 해주면서 영업을 해야 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할인 금액의 일부를 영업사원이 대신 회사에 내주는 셈인데 고인이 회사에 내야 할 돈은 1,300만 원이나 남아 있었고요. 계약이 취소되기라도 하면 직원이 대신 차를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할인 경쟁 탓에 영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위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도 이렇게 수당까지 반납해 할인 경쟁을 벌이는 건 수입차 딜러사들의 오랜 영업 관행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독감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타미플루를 두고 의료계에선 치료 효과가 있다 없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독감 치료제 대부분이 이 타미플루인데요. 그런데 최근 해당 약품의 주요 성분이 독감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지도 증상을 완화하지도 못한다는 연구 논문이 미국 의학저널에 실렸습니다. 이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게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 논문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타미플루 효능과 부작용에 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타미플루는 젊은 저위험군 환자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 말하기도 하는 반면 다수의 전문가는 여전히 타미플루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독감 치료제란 입장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데다 이번 논문이 저위험군 환자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배출량을 줄여 독감 전파력을 낮추고 약값도 싸기 때문에 저위험군이라 해도 이를 아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이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제 겨울방학이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 아이만 방학을 허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힌 부모님들 많으시죠. 특히 옆집 아이는 겨울방학 특강을 들으러 다녔는데 우리 아이는 집에서 그냥 팽팽 놀기만 해서 이제 개학하고 좀 못 따라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애초에 이런 두려움으로 방학만 되면 아이 학원을 미리 알아보고 선행학습에 몰두하는 학부모님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학을 앞두고 이 선행학습을 두고 겪게 되는 불안감, 이런 부족함,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했는데 학부모가 되면 아이가 공부도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서는 이 많은 부모님이 고민하는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정현경 선생님이 도움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행학습을 두고는 사실 의견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교육 업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에서는 지나친 선행학습 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요즘도 이렇게 크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학생 인구 수는 계속 줄어드는 게 분명한데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이 시장 원리의 기본 원칙일 텐데 선행학습이 정말로 아예 필요가 없다면 그저 사교육 시장의 공포 마케팅만으로는 이처럼 선행학습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선행학습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또 어려운데요. 일단 이제 학령기라는 것이 장장 12년 동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학령기를 묶어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네.
그럼에도 이제 아주 단순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만 한다면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습은 완벽을 만듭니다. 많이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공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등 과정과 같이 공부량과 또 난이도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미리 그 과정을 충분히 연습해 본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어떤 다큐에 보니까 뭐 초등 의대반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학원에.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뭐 수학의 정석을 푼다고 하던데 이거는 너무 빠르지 않나 싶어요. 네, 극선한 게 일반 루트라고 하죠. 초4가 고1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건 절대로 일반적이지는 않죠. 네. 그리고요. 대치동에서도 이렇게 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다만 초4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고1 과정을 제법 잘 이해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적기 교육이겠죠. 예를 들어서 악기도 특출나게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겨우겨우 나비야 뚱땅뚱땅 거리고 있을 때 비발디를 켜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도 특출나게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 음파 수영하고 있을 때 저병 배우고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빠른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그 정도를 충분히 소화할 여력이 되지 않는데 소위 부모의 불안이나 욕심 때문에 진도를 급급히 쫓아감으로써 잠을 못 자고요. 지나친 꾸중과 비난과 질책을 당하면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막 수학은 되게 잘하는데 영어나 국어는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네, 그래서 다 잘하기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수학의 어떤 그 엘리트 루트를 또 타고 있으면 괜히 옆에서 이제 영어랑 국어도 좀 맞추라는 좀 압박감을 받기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지 역량보다 지나치게 높은 과정들로 학습함으로써 아이가 크게 고통을 받는 것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무리한 선행학습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잘 습득하는 아이들에게는 선행학습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선생님은 요즘 열풍이라고 하는 의대를 또 졸업한 의사시잖아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너무 옛날 얘기라서 정말 지금이랑 다르긴 한데요. 일단 저는 수학 선행 없이 고등학교를 간 케이스입니다. 정말 하나도 보지 않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나 고등학교 시절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깜짝 놀란 게 수학 이렇게 실수가 3번 있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하루의 진도는 손살같이 나가버리고요. 처음 본 세차시의 내용을 하루 안에 다 학교 끝나고 복습한다? 그리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저는 영어권 국가에서 살다 왔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영어 공부를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저찌 고등 교과 과정을 처리해 나가면서 졸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또 따져보자면 그러면 저는 영어 선행이 되었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않았던 다른 수학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아주 뭐 극소수의 아주 우수한 특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고교 교과 과정이라는 상당히 고난도의 과정들을 제대로 좀 소화시키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주요 과목 중에 일부는 고교 입학 전에 미리 공부를 조금 해놓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고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보는 시험만 봐도요. 우리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한때 논란이 있었던 그 수능 킬러 문항 이런 거 저는 손도 못 댑니다. 아, 그럼요. 저는 소아정신과를 하다 보니까 뭐 올해도 그렇고요. 입시생을 매해 만나고 중고등학생들 진료도 매일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문제집이나 수능 문제를 늘 접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제가 확인을 하면은요. 이 아이 특유의 어떤 인지나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접하면은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손을 못 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보기도 싫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학 킬러가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지만 사실 뭐 수학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 사회, 생물 뭐 어렵지 않은 것이 있나 싶거든요. 네.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은 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뭐 난이도가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해도요. 만점자가 쏟아지던 해의 수능도 지금 풀라고 하면 다 어렵고 만점 절대 못 받아요. 예, 절대 쉽게 풀리는 만만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이도와 관계없이 고득점을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위 학군지의 내신은 수능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만고불변의 진리로 많이 연습한 사람이 고득점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많이 연습하려면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야 됐고 그러면 이전부터 선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모든 아이가 선행을 해야 한다. 또 이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요. 교과서는요. 그 연령의 평균적인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그 노력을 하면 사고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최고의 교육 자료입니다. 교과서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면은요. 뭐 수학,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국어, 과학 뭐 어느 과목 하나도 노력 없이 딱 보면 다 아는 내용들로 절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등 3만 돼도 어려워요. 그래서 현행 교과서를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아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뭐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도 되죠. 이 손흥민 같은 아이가 방과 후 추 1회 축구 휴식만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또 중요한 사실은 손흥민은 우리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범하다는 것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잊게 되는데 그렇지만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행만큼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교과서가 정말 쉽지가 않아서 교과서만으로 수능 만점 받았어요라는 말이 매해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쉽게요. 아이 공부를 시키는데 내가 계속 소리를 질러야 된다. 엄마가 내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럼 이 난이도는 아이에게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행보다 뭐 교과서 위주의 복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뇌 발달 측면에서는 어때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 세대만으로 특히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뇌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는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의 연령별 인지 발달 상황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뇌 역량을 건강하게 갖추도록 만들어진 교육의 척추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현행 복습은 반드시 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선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만 진도를 나가고 복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 발달은 매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뇌 발달에 있어서 교과서 위주의 복습, 그것은 언제나 유효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선행이 도움이 되는 아이가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좀 멀리하고 현행 위주로 해야 하는 아이들은 어떤 성향의 아이들인가요? 그 좀 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늘 새로운 거 좀 추구하려는 성향. 그다음에 좀 모험적이고 충동적일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의 아이들은요. 선행을 먼저 해버리면 정작 학교 수업 시간에는 이미 익숙한 것, 이제는 재미없는 것, 올드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흥미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선행의 가장 큰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선행할 때 한번 듣고 그다음에 현행 때에서는 안 듣게 돼요. 그러니 선행 효과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특징은 판단이 좀 성급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두만 딱 듣고도 자기가 아는 단어 하나 나오면 이거 다 내가 아는 거지 하고 바로 딴 생각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사실 뒷부분의 내용은 본인이 잘 모르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약간 산만하다 내 아이가.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현행 예복습이 누구보다 더 잘 맞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반대로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는 성향의 아이들도 있어요? 약간 예민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은요. 낯선 자극을 갑자기 받아들이면 너무 깜짝 놀라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새로운 자극을 잘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좀 꼼꼼하면서도 긴장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은 살짝 그 앞전의 내용들을 좀 알고 진행을 하면 더 긴장 없이 귀에 쏙쏙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보면 간혹 아이는 욕심이 있어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 시키고 싶지 않아서 막 말리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원하면 시켜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아이가 원하는 걸 다 시켜줄 수가 우리가 있나요? 그
사교육 문제를 다 떠나서요. 과연 아이가 원하는 것은 부모는 아낌없이 제공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은 결핍을 느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뭐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결핍을 싫어하고요. 원하는 건 다 얻고 싶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사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요즘은 아이들은 최대한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야 되고 최대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다 이렇게 해줄 만큼 다 해주고 싶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한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 적당한 좌절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건, 뭐 경제적인 여건, 시간적 여건, 아니면 부모님의 가치관상에서 아이가 막 내가 원한다는 학원들을 다 못 보내게 되는 것들을 너무 가슴 아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원을 가게 되는 것은 그만큼 돈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돈과 시간은요,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는데 정말 중요하고 귀한 자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 귀한 거를 그냥 내가 원하니까,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도, 뭐 이런 마음으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요구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부모님의 어떤 상황이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지신다면 그 요구를 조금 제한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초등 저학년 때는 예체능 위주로 사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이거는 아이 발달 측면에서 좋은 방향인지 궁금해요. 네, 우선 이제 교과서를 딱 펼쳐보면은요, 교과서 저학년 때는 인지 발달과 관련한 내용들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뭐 자르기, 오리기, 그리기, 뭐 만들기, 그다음에 운동하기, 소근육, 대근육 발달과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해요. 이제 그러다가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그 비중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어떤 그 교과 내용과 그다음에 어떤 신체 운동 비율들을 확인을 해보셔서 그 비율만큼 사교육을 좀 계획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면 팁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신체 발달과 뇌 발달은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어떤 단순한 수사나 은유법 이런 게 아니고요. 신체 운동을 하면은요, 뇌가 운동이 되어요. fMRI 같은 뇌 영상 촬영을 해보면 움직임을 할 때 뇌가 빨갛게 이렇게 자극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운동을 하면 뇌 운동이 된다. 어린 시절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학년에서의 신체 운동 아니면 또 여러 감각들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힘을 키우고 하는 것들은 미래의 학습 태도를 위한 저축과도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학부모의 고민인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패닉의 달팽이.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7934님, 6살 된 외손녀가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아직 한글을 잘 몰라서 딸이 걱정을 엄청 합니다. 이 시기에 한글을 깨우치는 게 맞는지, 한글도 선행이 필요한가요? 하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기역부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적기 교육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살이 아직까지 한글을 모르는 것은 정상 발달이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한글의 우수성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쉽게 깨치는 애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가 또 여기서 고려할 점은, 아이들이 6살 때랑 또 7살 때는 인지 역량이 확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6살이라면은 이제 잘 어려워하더라도 7살 때는 자연스럽게 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은 또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아이를 지켜봐 주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겠습니다. 네, 3799님,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은 시키지 않아도 선행을 하는데요. 싫어하는 과목은, 특히 수학은 선행은커녕 수업을 잘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학원을 보내도 집중을 못해서 결국 관뒀는데요. 문제는 저도 어렸을 때 수포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이가 싫어하는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 수포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에서 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포자라는 그 용어가 너무 이렇게 일반 용어처럼 이게 사용될 만큼 사람들이 많은 경우 수학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거는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로 못하게 되는 사실은 연습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연습의 기회조차도 계속 박탈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이제 좀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요. 어른이 되고 나서 내가 당장 시험을 앞두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른의 눈으로 이제 수학 교과서를 보시면 어릴 때는 내가 그만큼 이해를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학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이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머님 아이 학교 보내놓으시고 수학을 같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네. 아이 옆에서 같이 한번 풀어주시면 어떤 것 때문에 아이가 놓쳤는지를 즉각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아이는 공감대도 느끼고 또 아이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어머님이 밝혀주면서 어떤 부분부터 이제 다시 되잡아 주셔야 되는지 확인이 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원만 이렇게 딱 보내놓으면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점수만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나는 또 틀렸어. 나는 원래 못하는 쟁이야. 그리고 집에서도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없이 불안감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먼저 같이 그 교과를 확인해 주시고 먼저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어렵지만 그게 네. 제일 또 쉬운 방법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 열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그리고 올해로 21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뮤지컬 1997년에 이미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했던 뮤지컬 1995년에 초연됐었던 뮤지컬 그래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뮤지컬 바로 뮤지컬 명성황후 갖고 왔습니다. 예. 소개 멘트가 거창해서 대체 어떤 작품일지 궁금했는데 그럴 만한 작품이었네요. 그런데 뮤지컬 명성황후가 벌써 30주년이 됐어요. 예, 30년 됐다고 하면은 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완성도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명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조금 남다른 느낌이 있는데 명성황후가 시작한 그 1995년도 이때 이제 초연된 작품인데 사실 1995년도에 초연되었던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이 한 작품이 더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 혼자만의 기준이지만. 예. 그러니까 명성황후 이외에 예.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1995년이 대단한 해였네요. 이걸 이제 전형적으로 과대 포장해 놓는데, 예, 그렇죠. 그 대극 뮤지컬은 요 이제 명성황후가 1995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아주 작은 소극장 뮤지컬 아주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이제 살롱 뮤지컬이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름을 붙였었는데, 바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남경읍, 남경주 이 형제와 최정원, 황현정 배우가 출연했었던 작품인데. 제가 왜 이렇게 그 1995년에 창작 초연 작품을 기억하냐면 네. 제가 이제 공연 일을 시작한 게 95년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속했던 회사에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한테는 이제 첫 번째 뮤지컬이었고 당시에 네. 저는 뮤지컬은 너무 상업적이다. 무대예술은 연극이지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이 생각보다 큰 울림을 저한테 좀 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뮤지컬이란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1995년 12월에 명성황후라는 작품이 이제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었던 그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은 한 200석 남짓되는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작품이었는데 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명성황후는 2000석이 넘어가는 공연장에서 올리는 거대한 작품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주연 배우가 윤석화, 조승우 이런 분들이 캐스팅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신세계처럼 보였는데 여하튼 그 1995년도는 우리나라 뮤지컬계에서 기억될 만한 한 해 소극장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가 시작됐고 대형 뮤지컬 명성황후가 시작한 해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연 일을 시작한 해다. 대표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네요. 네, 저한테는 KBS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995년은 저의 해다. 뭐 이렇게. 자, 다시 작품 얘기로 돌아가 볼 거예요. 뮤지컬 명성황후 지금 공연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난 1월부터 공연 시작해갖고 3월 말까지 공연될 예정이고요.
간단히 이번 공연의 캐스팅을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 30주년 공연에서는 명성황후 역에 김소현, 신영숙, 차지연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 최근에 TV 프로그램 많이 나오셔서 홍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뭐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고종 역할에 강필석, 손준호, 김주택 배우가 수고해 주시는데 좀 재밌는 건 그 명성황후의 김소현 배우와 고종 역할의 손준호 배우 이 두 분이 부부로 출연하시는데 실제 부부시잖아요. 실제 부부죠. 예. 근데 이 부부가 2018년이랑 2021년도에도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올해는 관객분들이 유독 이 부부가 함께 출연하는 회차를 많이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관객분들의 어떤 그 구매에 대한 심리 이건 굉장히 세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 홍계훈 장군 역할에는 양준모, 박민성, 백형은 이 세 분의 배우가 출연하시는데 양준모 배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영웅, 그리고 백형원 배우는 팬텀싱어, 그리고 이제 박민성 배우라는 분은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노래 잘하기로도 굉장히 소문난 분이거든요. 이 홍계훈 장군 역할이 중간에 그 명성황후한테 불러드리는 넘버가 있습니다. 이 넘버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선율이거든요. 그래서 요 넘버 딱 듣고 나면 정말 뮤지컬 넘버 너무 감미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이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흥선대원군 그리고 미우라 이 두 가지 역할인데 흥선대원군 역할은 서영주, 이정열 배우가 하고 미우라 역할은 김도형, 문정원 배우가 해요. 근데 이제 이 대원군이랑 미우라 역할이 제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카리스마가 굉장한 역할이고요. 이 캐스팅 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분이 미우라를 맡은 김도영 배우인데 이분이 중간에 이제 성함을 바꾸셨어요. 근데 이분이 97년도부터 이 미우라 역할로 지금까지 계속 출연을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몸이 조금 안 좋으셨을 그 몇 번의 시즌을 빼고는 항상 이 작품에 출연하셔서 이 작품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맡으신 역할이 미우라 역할이라 이제 그 나쁜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묘하긴 한데 그래서 그 홍보 영상으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김도영 배우한테 그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그 우리나라 애국 투사들의 사진 보여주면서 마치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만점 나왔습니다. 네. 걱정 안 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안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서 공연 소개해 주시면서 배우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하신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 명성황후 공연을 소개할 때는 네. 공연들이 이제 대중들한테 선택받을 때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게 좀 추세이긴 한데 작품보다는 어떤 배우가 나온대 이제 이렇게 해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이제 명성황후 같은 작품은 어떤 배우가 나오든 이 명성황후라는 작품에 참여하는 게 배우한테도 스태프한테도 이제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배우 소개를 길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케팅 전문가시니까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 포인트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뭐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연 제작자들이 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 배우들이 빛이 나야 공연도 빛난다. 뭐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작품이랑 배우는 그러니까 작품과 배우는 약간 궁합이 서로 맞을 때 네. 서로에게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작품 설명을 제가 너무 안 했죠. 자, 줄거리는 너무 이제 아시는 역사 얘기니까는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원래 방송에 나와서 작품 소개할 때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에 많이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클래식하게 작품 설명 준비했습니다. 일단 명성황후는 그 소설 여우사냥이 원작이고요. 여기에 그 한국 음악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희갑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고 양인자 선생님이 작사로 이제 콤비를 이루면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1995년도에 초연이 되고 그 이후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015년까지 서울에서만 말고 다른 데까지 포함해서 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015년까지 공연을 했고요. 그때마다 끊임없이 작품을 수정 보완을 하면서 디테일을 계속 채워온 작품입니다. 제 생각이 하나 나서 그런데 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 작품이 올라갔을 때 명성황후 말고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이 하나 있었다 해서 공연 하나 곁들여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풍미가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네. 예, 제가 처음 명성황후 봤을 때 뮤지컬 중에서 가장 그 원형 턴테이블 그러니까 회전 무대를 잘 활용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 회전 무대를 잘 활용한 작품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뮤지컬 레미제라블입니다.
지금은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이제 영상을 많이 써서 좀 바뀌긴 했는데 이 두 작품이 회전 무대를 굉장히 잘 사용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장발장의 일생이랑 그 프랑스 혁명을 잘 표현한 무대, 턴테이블이 이제 회전 무대가 돌면 장발장의 집이 됐다가 다시 돌면은 바리케이트가 되고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명성황후의 이 회전 무대는 이중이에요. 회전 무대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막 이렇게 이중으로 돌아가거든요.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 회전 무대를 흥선대원군 그리고 명성황후, 고종 이 세 캐릭터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각자의 방향대로 걸어가면서 노래 부르는 씬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거든요. 이게 그 약간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흔들리고 약간 위태롭던 그런 역사를 굉장히 멋있게 표현한 무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드린 김에 명성황후의 이제 다른 무대나 다른 씬의 무대나 의상 같은 것들은 뉴욕에서 공연되었을 때도 워낙 색채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이 봤던 뮤지컬에 비해서 뛰어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뉴욕타임즈인가 거기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뉴스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장센은 지금도 꾸준히 개발되고 보완되고 유지되면서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 레미제라블과 명성황후 회전 무대를 가장 잘 쓴 뮤지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줄거리 설명은 뭐 사실 저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지금 무대 설명해 주시니까 보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어요. 아, 잘한 겁니다. 제가 잘한 건데 근데 막상 보시면 좀 약간 그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더 익숙하다고 느꼈는데 사실 이제는 한복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가서 보시면 좀 다른 의미로 좀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제작사랑 어떤 관계 있으신 건 아니시죠? 관계 전혀 없는 굳이 연결고리를 찾자면 이 작품의 그 예술 감독 윤호진 대표님 이분이 저희 아버님이랑 동갑이신 거 정도. 아버님 아니고 아버님과 동갑이요? 48년생. 굉장한 연결고리네요. 그 뭐 다른 관계는 없고요. 그냥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 명성황후 그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었던 그 라이온킹 30주년 그 콘서트 기념 콘서트 영상 그리고 막 오페라의 유령, 캐츠, 레미제라블 이렇게 롱런하고 있는 외국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뮤지컬에도 좀 빨리 이런 작품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만들어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좀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학로에서 올려지는 빨래라는 공연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연되고 있고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안 대표님이 갖고 있던 추억과 함께 뭐 곁들여서 얘기해 주실 거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명성황후가 초연된 1995년이 명성황후 그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해에 올리게 된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또 2025년이니까 그 광복 8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올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엔 들었는데 좀 잊어먹고 있다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다시 또 기억이 났던 내용들인데 이 작품에 큰 영향을 준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이 바로 그 테너 박인수와 가수 이동원이 부른 향수라는 곳, 그 넓은 벌통 저 끝으로 이 노래. 이 노래가 굉장히 큰 영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큰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 노래의 작곡가인 김희갑 선생님한테 이제 작품을 의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초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한참 동안 이 뮤지컬 명성황후는 송수리 형식, 그러니까는 대사 없이 대사도 다 노래로 하는 이런 형식으로 공연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곡들을 해낸 거죠.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그 시대의 이야기를 노래로 모두 하니까 가사 전달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수정해서 대사 부분이 좀 들어가서 우리가 좀 익숙한 뮤지컬의 형태로 수정됐는데 이게 굉장히 큰 대공사인데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지금 시대의 뮤지컬을 소비하시는 관객분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의 어떤 이 작품에 대한 고민,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히스토리북이 또 출간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명성황후 뭐 30년 됐으니까 예전에 봤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계속 고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 또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실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 이 명성황후라는 작품 그 기억이 나는 게 1995년도에 공연됐을 땐 사실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긴 받았지만 흥행적으로는 얼만큼까지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잘 돼도 제작자들이 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안 돼도 또 홍보를 위해서 잘 됐다고 얘기하고 정확한 통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
97년도에 브로드웨이에 가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색채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거기 메인 일간지 같은 곳에. 네. 전 그 타임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나라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또 보도를 했거든요. 이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작품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막 관객들이 오시면서 작품에 대한 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작품의 격도 올라갔고 작품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도 가능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95년에 공연된 다음에 2015년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공연된 공연이 몇 작품이나 있나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앞서서 우리가 줄거리는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짧게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사냥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우사냥이 그 일본에서 했던 명성황후 시의 작전명이었던 거죠. 러시아의 힘을 이용해서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한 명성황후, 이건 아마 역사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명성황후가 일본은 너무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지배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 아래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이제 요 을미사변을 일으킨 미우라와 이 시해범들이 법정에 선 모습으로 공연이 시작되는데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미우라는 조선의 공무를 시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면서 석방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작품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민자영이라는 사람이 왕후가 된 이제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이때부터 명성황후와 고종 이 행복했었던 시간 그리고 재밌었던 시간 여기 그 적응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공연에서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고종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정치하려던 흥선대원군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흥선대원군의 정치력은 대단했다고들 하던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에 대한 평가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아픈 역사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 명성황후가 근현대사 중에서도 좀 가장 그 평가가 좀 갈리는 이런 인물이지만 뮤지컬 명성황후는 그 왕후였던 삶 요거 이외에도 한 여성으로서의 그 삶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녀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바라는 연인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여성 정치가로서 면모를 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뮤지컬 명성황후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역사가 이제 소재인 만큼 애국심을 자극하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과하다고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는 그 앞에 과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담아낸 그런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명성황후의 넘버 한 곡 들어봐야죠. 예, 그 명성황후의 피날레 마지막을 30년간 장식했던 곡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나오기만 하면은 이 노래를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 맨 마지막 장면이 그 다 아시겠지만 그 영상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한 40여 명이 다 나와서 부르거든요.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곡인데 이게 정식 음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KBS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라이브 버전 여기 음원을 갖고 와서 오늘 틀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이여 일어나라. 예.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려요. 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소연, 손준호가 부른 뮤지컬 명성황후의 백성이여 일어나라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착하고 순한 백성들 걱정은 오직 험난한 시대 이 땅을 어찌 지키고
지킬 수 있다.